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쓰다 보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마음연결, 저자는 진아, 정아, 설량님입니다. 이 책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와 응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휩쓸려 나답게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와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새 작가의 성장 이야기와 글쓰기를 통해 진실된 자신을 만나고 풍성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은 거울입니다. 이 책의 새 작가들도 자기가 쓴 글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라는 가치를 글을 통해 재정립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글쓰기는 내 이름을 찾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글은 남의 이름을 찾아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잊고 있던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복잡한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글쓰기를 통해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글을 쓰며 진정한 자신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는 나와 온전히 연결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다 보면 내가 보입니다. 진아. 어두운 방 안에서 벼랑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초록빛 비상구를 향해 달려야겠다 결심하던 순간이요. 그날 그 밤, 그 방 안에서 숨이 조여오던 그 기분. 호흡이라는 무의식적 행위가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오던 순간의 공포. 제게 글쓰기는 그 감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에 관한 질문들 자주 고민하고 물어야 했습니다. 나로 태어나 나로 살아가는 동안 그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을 테니까요. 안타깝게도 30대 중반까지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자란 큰딸이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어요. 입시를 잘 치러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야 했으며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해야 했어요.
대놓고 그래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련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에 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어요. 때마다 미션처럼 주어지는 일들을 입시, 취업, 결혼 등 무사히 해냈고 많은 이가 너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의심할 여지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결혼 후 인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임신과 출산까지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때 해냈네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사회관계는 일시 정지되었고 저를 찾는 이는 오직 아이, 제가 찾는 이도 오직 아이였어요. 모든 욕구의 방향을 아이를 향해 재설정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물론이고 머리와 마음도 전부 내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더없이 사랑받는 시간이었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 여길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라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훌쩍 자라 있기도 했어요. 그 순간들이 아쉬워 육아일기를 썼습니다. 감격스러운 아이의 성장과 변화를 행여 잊을까봐 강박적으로 기록했어요. 시공간, 감정과 생각에 이어 언어까지 모두 아이를 위해 썼습니다. 별다른 갈증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원인 모를 공허함을 느낄 때면 배부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토록 어여쁜 아이를 두고 이 정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면서 감히 공허하다니. 배가 불렀구나, 불렀어.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세웠죠. 무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부끄러울 만큼 사치스럽게 느껴졌어요. 드문드문 찾아오는 공허함을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공허함이 우울함으로 바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우울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행복한 척 저를 가장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어영부영 제 안의 우울을 회피하며 잠자리에 든 날이었어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암막 커튼까지 쳐져 빛이라곤 손톱만큼도 볼 수 없던 방 안에서 벼랑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내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 의식하지 않았던 호흡을 의식해야만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각은 우울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이대로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니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자마자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꽤 추운 날이었는데 창문을 열고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하려 했었어요. 이런 게 연예인들이 말하는 공황 같은 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는 힘듦, 내가 느끼는 우울을 제대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망하지 않고 직면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나를 찾는 글쓰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연결되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쓰던 육아일기 대신 제 마음을 글로 써보았습니다. 이전의 일기에도 힘들다, 지친다라는 넋두리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더군요. 마구 써봤습니다. 단어도 고르지 않고 앞뒤 문맥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날것의 문장들이 쏟아졌어요. 차마 입으로는 뱉지 못했던 욕설도 섞여 있었어요. 더는 쓸 것이 없겠다고 생각한 순간 제 끝맺지 않은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며 옅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보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사회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육아를 제대로 분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억울함이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가사 노동과 육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수면 가장 아래에 다다르자 도대체 이 생활 속에서 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였지만 그 이전에 나였어요. 엄마는 제게 부여된 새로운 역할일 뿐 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채 엄마로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어떻게든 흐려진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싶었고, 나를 이해하고 싶었으며,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뒤로 자주 물었습니다. 생각이 모이면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메모했어요. 이전에 하던 일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날 읽은 책의 구절 등도 끼적여 보았어요. 나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들로 시작했지만 제게 부여된 여러 역할 고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놀다가도,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휴대전화의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며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단어와 문장을 글로 엮었어요.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하기에 바빴던 육아일기는 조금씩 제 마음과 언어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는 오로지 나 한 사람이었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쓴 글이 아니었으니까요. 애써 남기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할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시인의 문장처럼 잃은 나를 찾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담 저쪽에 남아있는 나와 연결되기 위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지금의 제 글쓰기는 조금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에요. 글로 연결된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과 연대하면서 담 저쪽의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쓰다 보면 결이 보입니다. 정화. 종이 밖을 뛰쳐나온 글쓰기. 글쓰기가 언제부터 제 삶에 들어왔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한글을 떼고 의무적으로 써야 했던 일기쓰기 외에 내 손으로 직접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 언제였는지를요. 가장 원초적인 기억을 더듬어 보니 거기엔 선생님의 눈을 피해 수업 시간에 친구에게 보내는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공책에 귀퉁이를 한껏 찢어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쪽지 한 장. 옆에서 누가 쓰지 말라 뜯어 말려도 기필코 쓰고자 했던 강력한 동기.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쓰고 싶은 욕구의 원형이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지금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종이를 먼저 펼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 같은 그곳에 사각사각 속상했던 마음, 복잡한 신경, 목 놓아 울고 싶을 때나 양껏 떠들고 싶은 날, 덤덤하게 지나가는 보통의 하루도 한 줄 한 줄 풀어내다 보면 차곡차곡 기분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신혼 때는 특히 자주 종이를 찾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원거리 연애를 마치고 명실공히 부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살게 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게 전부인 내 하루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공연히 무슨 복을 누리자고 남의 나라 땅에서 이러고 있나. 내 나라 내 땅이면 내 목소리로 실컷 소리 지를 수 있을 텐데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의 하루와 나의 마음이 바스라져 없어지지 않도록 내 손으로 단단히 빚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종이만큼은 내 땅이니까. 그래서만이라도 내 나라 말로 떠들어보자. 속이 후련해질 만큼 나라도 내 마음 보듬어 줄 수 있게 그런 심정으로요. 처음엔 글을 써도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데 마음과 생각을 대변해줄 꼭 맞는 말을 찾지 못해 엉망으로 줄을 긋고 찢어버린 페이지도 있었어요. 소란스러운 감정을 탈탈 털어 꼭 맞는 단어를 입히고 어제 쓴 글에 오늘의 마음을 덮어 쓰면서 점점 글은 나와 비슷한 꼴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글이 되고 글이 내가 되어주면서 글쓰기는 내가 나다워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쓰면 쓸수록 그 실체는 더욱 단단하고 정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종이 위에 얌전히 누워있을 것만 같았던 글이 자꾸 종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족한 글이라는 걸 알면서도 블로그에, SNS에, 작가들의 등용문이라는 브런치에 자꾸자꾸 올리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 글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글에도 눈이 가고요. 마치 선생님의 눈을 피해 친한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쪽지 같다고 할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글은 태생부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군요. 나에게서 시작해 독자로 나아가는 성질이요. 쪽지를 건네는 마음으로 수줍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글은 읽히기 위해 태어났어요. 쓰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설향. SNS 세상에서 필요한 것. 진심.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출간 후 출판사의 권유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간 낭비인 SNS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출간만 하면 책이 저절로 팔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출판사의 투자와 저자의 노력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첫 책을 출간했을 때 저는 인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요. 북토크나 강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책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SNS 뿐이었어요. 당시 저는 소통 없는 SNS를 하고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사는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을 주로 올렸습니다. 일상의 모습만 간간히 올리다가 출간 후에는 책 홍보를 위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이 빠진 SNS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소통도 없다가 출간했다고 책 홍보만 한다면 독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제 경우처럼요. 대신 평소에 활발히 소통하며 꾸준히 관계를 이어간다면 나중에 책이 출간되었을 때 SNS 친구들이 가장 먼저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 가는 게시물에 정성 들여 댓글을 달고 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면 꼭 답글을 달고 글쓰기와 책쓰기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이벤트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소통을 하는 일. 이게 바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서평 이벤트를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 제 팔로워가 200명이 채 안 되던 때였는데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요. 다행히도 몇 분이 신청해 주셔서 책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한 번은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조용히 이벤트 게시물을 삭제한 적도 있었고, 직접 디자인한 에코백 증정 이벤트를 했을 때는 딱 한 분이 신청해 주시기도 했어요. 팔로워가 2,000명이 되었을 때는
인북인 이벤트를 했습니다. 바로 인친의 책을 인친에게 보내주는 이벤트였는데요. 제가 소통하고 있던 작가님들의 책을 신청자들에게 보내주는 이벤트였어요. 그렇게 인친과 인친을 연결하고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면서 좀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는 SNS를 좀 더 공격적으로 키우고 팔로워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책도 많고 강의도 많습니다. 돈으로 팔로워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단기간에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협찬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글로 소통하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SNS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카카오 브런치에 글을 쓰며 소통하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정보성 글과 사진을 올리고 카카오 브런치에는 에세이 위주의 글을 씁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다양한 일상 모습을 가볍게 올리거나 글쓰기와 책에 대한 짧은 글을 올립니다. SNS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꼭 해야 하는 일도 아닌데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진을 고르고 주제를 정해 글을 씁니다. 가끔은 SNS 중독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저는 지금 시간 낭비, 인생 낭비를 하는 걸까요? 블로그나 브런치에서 인연이 된 사람을 인스타그램에서 다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고향 친구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반대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나 블로그 이웃이 브런치 작가가 되면 바로 구독을 눌러 독자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중복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 친구가 되고 그들이 책을 내면 독자가 되어 서평을 남깁니다. SNS는 한 개 이상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중복된 SNS 인연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관계. 새로운 SNS 속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책을 쓰고 있는 작가님들과도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그 브런치에서 다시 만나 진한 정을 나누게 되었으니 SNS가 단순한 시간 낭비나 인생 낭비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SNS 속 관계도 실제 삶 속의 인간관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이득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의 인연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심 아닐까요? 인연을 맺기도 쉽고 끊기도 쉬운 SNS 세상입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앞뒤 재지 않으며
나눈 마음 거둬들이지 않고 받을 줄 알고 줄 줄도 아는 인연을 맺고 싶어요. 그것이 SNS 속 세상이든 실제 살아가는 세상이든 진심은 어디서든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제 진실한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지기를, 그 고리가 한 겹, 두 겹, 세 겹 겹쳐져서 더 단단한 인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 몸 상하지 않게 추위 대비 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옷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